한여름의 신학 강좌, 이 신학이라고 하는 딱딱한 주제에 몇 분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좀 의아한 마음 있었는데요. 이렇게 본당에 좀 이 좋은 금요일 저녁 시간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라이드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물론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진짜이시지만 그 진짜 중에 진짜들만 오늘 저녁에 오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진짜 중에 진짜라고 믿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신학 세미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베델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기도 그 타이틀이 한여름의 뜨거운 기도 바람.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총 6번의 집회는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 강좌. 우리 미국에서는 저희가 목욕탕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전에 목욕탕 이용하셨던 걸 생각하면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목욕하셨던 혹시 생각 드세요?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서 하면 혈액순환과 그리고 여러 신진대사에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 또 내일 오전 시간에 차가운 냉철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철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분별력을 함께 균형 있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세미나 첫 스타트를 제가 맡는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한편으로 굉장히 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작하면 뒷마무리는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다 잘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현장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모든 주제들을 좀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뭐 하는 사진인 것 같으세요? 사진 보니까 식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앉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이 화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2019년 9월 17일 채플 때 있었던 사진입니다. 신학교 채플 사진입니다. 신학교 채플에서 왜 학생들이 식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날 유니온 신학교의 채플에서는 식물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올려놓은 유니온 신학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홍보했습니다. 트위터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홍보하면서요. 제가 영어로 간단하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늘 채플에서 우리는 식물들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주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존경하지 못했던 식물들에게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후회와 소망과 죄를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식물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왜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돌 앞에 가서 기도하느냐? 왜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셨던 내용이죠. 그것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것도 다른 신학교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동일한 일들이, 식물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학, 올바른 신학이 그 학교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신학을 배우고 채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시원한 신학 강좌, 이런 면에서 시원한 것은 아닌데요, 굉장히 큰 참 경각심을 갖게 하는 아주 서늘한 일들이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이 에피소드로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좀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학 강좌, 비판 이론,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바른 신학,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열정만 가지고는, 뜨거운 기도, 열정만 가지고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우리 독일 목사님이 계시죠. 이 본회퍼 목사님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1930년, 31년 이때 거기서 연구를 하셨어요. 독일 분이시지만 미국에 오셔서 연구를 하셨는데요, 그때 유니온 신학교를 보시며 본회퍼 목사님이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이 없다. 그들은 지극히 기본적인 기초도 없으면서 청산유수처럼 말한다. 학생들은 교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혀 감이 없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1930년대에 본회퍼 목사님이 유니온 신학교,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치우쳐 있던 그 학교를 보면서 가지셨던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내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지나서 오늘날 그 신학교의 모습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은 그러한 황당한 일을, 그것도 채플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채플 시간에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아침에 함께하는 이 작업이 정말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크리티컬 티오리,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니온 신학교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한 신학교, 특정 신학교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편향되게 그 신학교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이 유니온 신학교는 오늘날 진보적인 신학에 있어서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사실 많은 미국의 리버럴한 교회들에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발표한 그 트위터의 또 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2018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9월에 여러 논쟁 가운데 이 학교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본인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다시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믿는 바입니다. 신적으로 영감되긴 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점을 부인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이 쓴 책이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뿐 아니라 인간의 죄와 편견들도 들어있다. 하나님의 진리도 성경 안에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죄, 편향된 생각들도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성경 연구와 비판 이론이, 크리티컬 티오리가 성경 안에 어떤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분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크리티컬 티오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현실에서 그렇게 직감하지 않는 그런 이슈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니온 신학교와 여러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학교들에서 성경 안에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려고 할 때 오늘날 가장 많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는 크리티컬 티오리에 의해서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부합하는 것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오늘날 미국 안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깊숙이 흘러갈 것인지 하는 것을, 이것이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무거운 주제임을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의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특별히 인종에 관한 것, 성별에 관한 것, 교육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 뒤에 이어지는 교수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이 비판 이론을 분석하고 또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제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 비판 이론이어서 이 비판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좀 저 나름대로 리서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너무너무 복잡해서요, 이 역사적인 흐름을 하나의 어떤 좀 간략한 그 서베이를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어지러워지는 표이지 않습니까? Introducing Critical Theory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지도로,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뭐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에는 현대 철학 또 현대 그 사상가들의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계몽주의자들, 데카르트, 칸트, 뭐 마르크스, 뭐 모두 온갖 현대 철학자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 있어서 요 내용들을 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비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 비판 이론의 공통적인 분모를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 개론적인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조금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판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요, 이 세상은 억압하는 집단과 억압받는 집단,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충돌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억압하는, 한쪽에는 억압받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판 이론의 교과서로 불리는 Is everyone really equal? 모든 사람은 정말로 동등한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61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집단은 서로 반대되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비판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회 집단은 서로 반대되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사회 집단은 다른 사회 집단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일련의 정책, 현실, 전통, 기준, 정의, 설명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 집단은 착취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 dominant group, 주류 집단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착취를 받는 집단, minority group이 있다. 이 억압이 적용되는 영역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별, 성과 관련해서, 인종과 관련해서, 계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능력과 관련해서 이런 모든 분야에서 보이는 억압, 보이지 않는 억압이 이 세상 가운데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베델교회 스크린이 정말 선명하네요. 너무 잘 보이네요. 이 표를 보시면 가운데는 어떤 종류의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캐러거리를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인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는 이 두 집단 중에 억압하는 집단, 착취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착취를 받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강의할 때 이제 중요한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자료들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 통해서 강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쉐어할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장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그냥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여러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인종과 관련해서는 비판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관련해서는 착취하는 집단은 백인입니다. 착취를 받는 집단은 유색인종,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모든 사람들, 백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입니다. 클래스, 계급과 관련해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주류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자들이 주류이고 억압하는 집단에 있고, 여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 여러 가지 종류의 성소수자들은 왼쪽에 핍박받는, 억압받는 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종교와 관련해서는 기독교가 억압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종교들,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은 다 핍박을 받는, 억압을 받는 그런 종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관련해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억압을 하는 집단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억압을 받는 집단이고, 그 밑에 국적과 관련해서는 citizenship,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억압을 하는 쪽이고, 그리고 이민자나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압을 받는 쪽이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회에 이 세계관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것이죠. 모든 그룹에 있어서 한편에는 억압을 하는 쪽, 억압을 받는 쪽, 이 서로 반대되는, 충돌하는 그러한 두 집단 간의 투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비판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분모를 보시면요, 이렇게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비판 이론에서는 이 억압을 개인적인 악이 아니라 구조적인 악으로 봅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잘못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세상에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죠. 근데 비판 이론은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집단 전체의 문제로, 구조의 문제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판 이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헤게모니. 우리도 일상적으로 좀 많이 쓰는, 우리는 보통 주도권을 쟁탈하는 것, 그럴 때 이제 헤게모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헤게모니에 대해서 비판 이론가들이 설명해 놓은 내용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헤게모니란 사회의 이념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도 그룹, 주류 그룹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모든 사람에게 강요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 비판적 사회 정의, critical social justice, 이건 critical theory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주류 집단의 신념과 가치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득권과 제도들을 통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사회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 집단,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표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모든 집단들이 왼쪽에 있는 집단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인종차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훨씬 미국보다는 이제 유색 인종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조지아나 조금 더 내려가서 플로리다 이런 곳은 정말 백인들이 조금만 시골에 내려가면 정말 동양인 한 명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뭐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게 저희들을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내에도 인종에 대해서 아주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인종 차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잘못으로. 자, 어떤 백인이 어떤 흑인을 부당하게 폭행하고 차별했다. 그 백인, 그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죠. 어떤 남성이 여성을 착취하거나 성적으로 harassment, 희롱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한 개인의 잘못으로 생각하는데요. 비판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주류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전체가 악입니다. 악.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영어로는 white supremacy, 백인들의 주도권, male supremacy, 남자들의 주도권, 또 heterosexual supremacy,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들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백인 집단 전체 혹은 이성애자 전체 아니면 남성 전체가 다른 집단을 차별하는 공동의 적, 공동의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 두 번째 이제 꼭지로 여러분들과 다루고 있는 이 비판 이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특히 이 분야에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그 인터넷에 보니까 닐 쉔디라고 하는 평신도인데 기독교 어팔로지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또 강의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2018년에 뉴욕타임즈에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글을 하나 실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독교의 사회적인 활동, 소셜 저스티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저스티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셨는데요. 근데 그 후에 아주 흥미로운 이분이 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 타임즈의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글을 기고하고 발표한 것을 본 다음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팀 켈러는 저스티스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팀 켈러는 저스티스, 정의,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왜 그런가? 제일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네 번째 줄, How incredulously privileged for Keller. 켈러 목사님은 특권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이고 백인이고 그 사람이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사역 대상들은
부유한 백인이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것도 말할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유일하게 억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억압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여성이나 아니면 트랜스젠더나 이런 성소수자들만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또 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 인종에 관해서는 백인들이 아니라 유색인종들만이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대쪽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백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남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이고, 그리고 부유한 계층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권 계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악한 계층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도저히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한쪽 집단 전체를 악한 그룹으로 보고, 반대쪽을 피해받는 그룹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비판 이론가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이분은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소위 젊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권의 아주 그 대표적인 보이스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 팀 켈러, 남자, 백인 이런 사람들은 저스티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이것을 올바로 이야기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판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두려운 것은 이러한 SNS 활동이나 이러한 메시지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깊이 어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세 번째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요, 이것은 억압받은 피해자들의 경험이 진리의 기초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진리의 기초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억압받은 피해자들 그들의 경험 자체가 진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전 팀 켈러 목사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그분이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올바른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비판 이론가들은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남성이고, 그분은 백인이고, 그분은 US 시리즌이기 때문에 억압받았던 흑인의 경험도 그분은 알지를 못할 것이고, 여성으로서 당했던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겪는 소수 인종으로서 이민자의 서러움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일고의 우리가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는 억압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보이스,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진리이다. 굉장히 제가 선명하게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억압받는 자들의 경험 그것 자체를 진리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책에 있는 몇 구절을 좀 인용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문장인데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단들, 주류 집단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상 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 반면 종속되어 있는 집단들,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더 적절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진리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이 비슷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Race, Class, Gender, 아주 이 크리티컬 티오리에서 중요한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오직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만 객관성에 가장 잘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서구적이고 남성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이 책 전체에서 바로 이 주장에 저항할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서구적이고 남성적인 사람들만이
객관성,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진리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소위 특권층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여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피해 받는 사람들만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한 입장을 비판 이론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회 정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는 억압받는 집단들, 아까 표에서 보셨던 왼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이슈에 있어서 오른쪽 입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똑같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권리 여성이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가지게 되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흑인이나 모든 그런 유색인종들이 다 똑같이 갖게 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렸으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비판 이론의 아주 근본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의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세 단어로 좀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모를 하든 정치적인 행동을 하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든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비판 이론가들이고요. 결국은 그 억압받는 집단들을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정의이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억압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 전체를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환원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을 하나 특정한 그룹에 다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으로 묶어버린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크리티컬 티오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세계관으로서, 일종의 종교처럼, 거의 종교처럼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이 대학교와 여러 퍼블릭 스쿨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주도적으로 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티컬 티오리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해체시킨다. 기존의 권위, 기존의 사회를 이끌고 세워왔던 모든 전통, 그런 것들은 다 특권층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다 해체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그것도 억압받는 자들의 기준에서 다시 뒤집어 엎는다 하는 것이 이 크리티컬 티오리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론은 오늘날 이 시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0년, 300년, 사실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보고 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이 피터 버거라고 하는 그 사회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미국 내에서 이제 사회학 분야의 아주 대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창문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현대인의 비극은 창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문 없이 살아가는 것. 지금 이 건물에 창문이 보이지 않네요. 창문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문 밖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창문 밖에 있는 초월적인 세상, 절대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대인들은 창문을 닫아놓은 채 본인들의 세상, 본인들의 생각 하에만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초월자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러한 변화가 주도적으로 나타났는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계몽주의 시대, 인간의 이성의 능력, 이성의 권위를 모든 것 위에 더 높이 세움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이 진리이셨던 것을 부인해버리는 그 시대가 이 창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들끼리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몇 철학자들의 이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핵심만 간단하게 좀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라는 이 사람은 잘 몰라도 여러분 이 말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남겼던 아주 대표적인 명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이제 모든 학문의 첫 번째 권위,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것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언가 지식을 습득할 때 일단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의심해라, 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니야? 의심해라.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들이 진리로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먼저 그게 정말로 사참인지 아닌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해라. 일단은 비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기존의 질서를 비판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는 것이 이 데카르트의 주장이었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참된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참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참된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것도 의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의심해봐라.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저인 행세를 하면서 혹시 가르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의심부터 시작해서 다 비판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고민해도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판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나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지식의 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바이죠. 이 데카르트의 철학은요, 많은 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데카르트가 글쎄요 어디에서 지금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이겼다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모든 것의 기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혹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바가 모든 존재의 기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범퍼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I'm a woman trapped in a man's body. 아마 트랜스젠더이신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남자의 몸에 갇혀 있는 여자입니다. 차 뒤에 있는 범퍼 스티커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물려주신 그 삶의 조건이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m a woman. 나는 나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여자로
존재한다. 충분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회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역사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보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깊은 곳에 깔려있던 전제이고, 이것이 오늘날 비판 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저는 제1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리티컬 티오리가 발전되는데 또 다른 아주 기여를 했던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비판 이론의 역사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책들이 항상 이 칼 마르크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티오리를 미국 사람들은 cultural marxism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문화 전반에 펼쳐진 것이다. 물론 우리와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딱지,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내용이 오늘날 크리티컬 티오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저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마르크스가 이 철학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했을 뿐이지만, 설명했을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다. 뒤집어 엎는 것이 철학의 목적이다. 아주 레디컬한 변혁적인 그러한 철학의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였죠. 이보다 더 중요한 비판 이론의 핵심 기전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직공, 요컨대 컬러가 조금 흐릿하네요. 서로 영원한 적대 관계에 있는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왔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 결국 투쟁의 역사인데, 계급투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이고, 그래서 못 가진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칼 마르크스는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계급 투쟁을 이야기했는데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부족했다, 이것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앞에 보시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했던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가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 스쿨의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민은 그런 것입니다. 본인들은 마르크스를 따랐어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동유럽 몇몇 나라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더 발전된 자본주의가 훨씬 더 발전된 세상에서는 그러한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왜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눈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득권이 뿌려놓은 그 기본적인 전제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득권자들이 있고, 성과 관련해서도 기득권자들이 꽉 잡고 있고, 종교와 관련해서도 기득권자들이 꽉 잡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특히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이 헤게모니라고 한 단어도 주도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지배 집단이 헤게모니를 꽉 잡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교육으로, 또 종교로 그것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깨트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였습니다. 이러한 비판 이론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주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갔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들, 대표적인 주장,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대표적으로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은 해석에 달려있다. 그리고 어떠한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시대에 어떤 힘이 우세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진리를 결정한다 생각한 것이죠. 또 다른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아주 영향력 있는 학자가 미셸 푸코라고 하는 학자죠. 이분이 쓴 책 중에 History of Sexuality,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역시 이 책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가 동성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겨 왔던 것이다. 동성애자들을 사회 집단에서 이 정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는 것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야 한다. 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푸코가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특히 푸코와 관련해서는 푸코는 학교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학교가 지배 권력의 세계관을 주입하는데 마치 감옥처럼 학교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어떻게든 영향을 끼쳐야 비판 이론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주장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리는 결국 힘이 있는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전통 질서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은 다 해체되어야 한다. 깨트려져야 한다.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오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비판 이론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저의 첫 번째 그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우리 주종훈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비판 이론이 무엇인지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C.S. 루이스의 글 한 편이 생각이 났는데요.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글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God in the dark. 하나님이 재판의 피고석에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이스 교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사람들이 루이스 교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을 갖지 않도록, 기독교를 믿지 않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루이스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큰 장애물은 청중의 머릿속에서 죄의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대인은, 옛날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가거나 혹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피고석에 두고 그 피고를 마치 신문하듯이 그리고 모든 것의 판단을 인간이 결정 내리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죄인들의 생각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었지만 근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통해서 무척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저의 첫 번째 강의는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이슈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요. 루이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의식을 찾을 수 없는,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세계관이 오늘 얼마나 많이 펴져 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은 딱딱해 보이지만 무척 시급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치 본인들이 재판장이고 본인들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판단하며 비판하며 주장하는 하나님, 이 시대의 분위기를, 지성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분위기를 저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으로 올바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이 세미나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